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의 면회를 거부했다. 내 아들은 슬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해? 부모님이 보험을 제대로 들어두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시잖아. 게다가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차라리 당신이 따로 신용대출 받아서 도와드리고 그 이자랑 원금은 혼자 갚아. 부모님 문제는 각자 알아서 챙겨야지. 예비 며느리가 돈에 철저하고 통이 좁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보탤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전세금 조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려던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를 내 부모로 나누며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예은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장미자입니다. 남편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요즘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식 셋을 무사히 키워내고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볼까 했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던 남편이 칠순을 앞두고 큰 병을 얻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남편의 병이 발생하면서 예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막내 아들이 예정된 결혼을 엎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서 저희 부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 그 일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끔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똑 부러진 성격이었지만 너무 계산적이었던 예비 며느리였죠. 결혼식 비용은 물론 앞으로 생활하는 데 드는 모든 돈을 정확히 반반씩 나누자고 주장했던 그 아이와 아들이 만약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알지만 자식 인생에 관한 1, 2기의 부모로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며 어지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2딸과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아들이죠. 2딸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막내 아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3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부부는 은근히 기다리던 소식이라 무척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과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유준의 말을 듣고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냐? 저 역시 속으로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유준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 마음을 준 사람이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 믿으면서도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예비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 이제 1년 됐고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회계사예요.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계사라면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주책맞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던 그때를 떠올려 보니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러니 그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그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들떠 있더군요. 저와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자 아들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음 주 주말에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고 있던 막내 아들까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그날 밤 잠까지 설치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살짝 마른 체형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세련된 안경까지 쓰고 있어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이었죠. 마치 얼굴에 회계사라고 적혀 있는 듯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은라고 합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참 야무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와 남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부러지는 구석이 있더군요. 조금 깐깐하게 느껴질 만큼 말입니다. 어머님, 저는 결혼을 해도 유준 씨에게 의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저와 유준 씨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 그게 뭐니? 제가 되묻자 예은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식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라고 해서 비싼 집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은 저와 유준 씨가 모아둔 돈을 반씩 보태서 마련할 거예요. 살림도 그렇게 마련하려고요.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 네, 저희는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참 너희 생각이 기특하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철저하구나. 하고 놀랐죠. 저희 부부가 들어도 두 사람의 계획은 매우 합리적이고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아들이 결혼한다면 참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 아이들이 말한 반반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듯 반반 결혼도 정도를 넘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남편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자연스럽게 아들과 예은는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워낙 반듯한 인상이어서 사돈도 좋은 분들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큰일을 앞두고 양가 가족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저도 남편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요?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벌써 세 번째인데 딸 보낼 때랑 아들 보낼 때는 또 다르네요. 사돈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자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은 만나보니 좋은 분들이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돈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서로 첫인사를 나누니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사돈은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앉아 계셨고 그분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을 보니 흔들림 없는 표정과 약간 깐깐한 눈빛이 예비 며느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식사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예은가 책임감이 강해서 좋은데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요. 세상 일을 다 알지 못해 그러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은랑 이야기 나눠보니 참 야무지고 똑부러진 성격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오히려 예은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자신들이 모은 돈을 합쳐 반반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식 일정 같은 소소한 부분들만 조율하면 됐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차분하게 앉아있던 사돈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 외에도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돈이 말을 꺼내자 저와 남편은 자세를 가다듬고 경청했습니다. 저희는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보험도 빈틈없이 준비해 두었고요. 사돈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부부에게 부모가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하며 준비하는 만큼 저희 역시 앞으로 자식들에게 따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물론 이해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께서도 노후 준비나 보험을 잘 마련해 두셨는지요? 부족하다면 더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모시느라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은 옳았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해 두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가 어려울 때는 자식이 돕는 것이 가족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사돈의 뜻 역시 충분히 이해되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저희도 노년의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을 만큼 준비해 두었습니다. 웬만한 보험도 들어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이 대답하자 사돈은 안심이 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무난하게 끝났지만 그 후에도 마음에 남은 찝찝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던 아이들의 결혼이었지만 모든 걸 반반씩 부담한다는 계산 방식은 저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결혼 준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각자가 일정 금액을 넣고 그 안에서 비용을 분담하며 사용했어요. 만약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냈다면 서로 계좌로 입금해주며 철저히 계산하더군요. 기특한 모습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계산적인 것 같아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가끔은 지친 듯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비 며느리와의 대화 그리고 돈 계산이 오고 간 흔적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줄일 건 다 줄였는데 이렇게 일이 많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다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들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든 표정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는데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두통이 있다며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정남 씨 보호자 되시나요? 길에서 주저앉으셔서 지금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어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이라며 저희도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문제는 없을 거라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환자분께서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계십니다. 처음 듣는 병명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모야모야? 그게 병 이름인가요? 네, 일본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생소하실 겁니다. 뇌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류가 막히는 희귀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발생 확률도 10만 명 중 2명 정도로 무척 희귀한 병이에요. 특히 고령에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 저도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병이 우리 남편에게 생기다니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안타깝게도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다만 수술로 혈관을 넓혀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치병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사에서 도착한 답변은 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앓고 있는 모야모야병은 저희 보험 약관에서 보장되지 않는 질병에 해당됩니다. 희귀한 병이라 보험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뇌경색 역시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부수적인 병이라 자발적인 뇌졸중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진단비와 치료비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보험비를 납부하며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이 이런 때 도움이 안 된다면 도대체 언제 쓰라는 건가요? 저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들은 녹음된 기계처럼 똑같은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듯 전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시스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병상에서 느끼는 고통도 컸지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는 그 차가운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냉정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병원비에 보탰지만 보험사의 도움 없이 장기간 입원과 2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응, 이제 수술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너희 결혼식은 어떡하니? 아들은 이미 예비 며느리와 상의의 날짜를 6개월 정도 미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렸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루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병원비랑 수술비로 제가 2천만 원 정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깜짝 놀란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엄마,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건 저희보다 엄마 아빠잖아요. 2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저도 젊으니까 모으면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제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하는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각각 7천만 원을 모았고 그중 일부를 아버지 병원비에 쓰며 전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조금 더 늘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도 상의할 예정이라 덧붙였죠.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은 약속대로 2천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 듯 보였고 저는 혹시 예비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도 없다며 웃어 넘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병 상황과 도움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예비 며느리 예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해요? 부모님이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지 않으셔서 생긴 일인데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책임지는 일이 자신에게 부담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예은야, 조금만 이해해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당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대출을 더 받아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지금 더 보태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현금을 쓰지 않고 섞어야 하죠? 차라리 당신이 따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도와드리고 그 이자와 원금은 혼자 갚으세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처음 약속한 결혼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예비 며느리가 평소 돈에 대해 워낙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너무나도 차가운 태도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부탁한 건 단순히 전세금을 줄이자는 조정이었고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병원비로 인한 사정이니 조금 양보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예은는 내 부모를 나누며 1,000원 한 장도 손해볼 수 없다는 듯 단호히 선을 그었죠. 이 상황에 아들은 말을 잃었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이중으로 대출금을 갚는 게 부담스러웠던 아들은 결국 둘이 각각 5천만 원으로 전세 자금을 줄이고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는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계산 끝에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에게 2천만 원을 보태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기가 막히고 씁쓸해졌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수술을 마친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은가 바쁘다며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아 서운하긴 했지만 워낙 바쁜 직장인이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함께 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이들을 환하게 맞이하려고 남편의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과일도 깎아두었습니다. 성재와 예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상태가 좋아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예은도 오느라 고생했네. 와줘서 고맙다. 남편이 예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병실 한 구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싶다가도 그 무심한 태도가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은가 저희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죠. 예은야, 성재한테 이야기 들었어.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지? 이제 곧 집도 계약한다면서. 제가 말을 꺼내자 예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요? 네, 뭐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녀의 말에서 불편함이 느껴졌고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성재가 옆에 있어서인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재가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자 예은는 작정한 듯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반반씩 나누기로 했잖아요. 내가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거야.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끼린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닌가 싶구나. 예은야, 가족인데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예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각자의 가정은 각자 책임지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 병이 생기자마자 그 약속이 바뀌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유준 씨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와 약속한 걸 마음대로 어겼으니까요. 예은의 냉정하고 철저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아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엮인 관계에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엔 오직 계산과 원칙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예은가 다녀간 뒤로 제 마음은 계속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성재야, 너 예은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니? 엄마가 보기엔 너희 분위기가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 병문안 왔을 때 예은가 한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 제 말에 성재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분명히 뭔가 큰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요즘 예은랑 자주 다투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 병원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컸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은가 혼전 계약서를 제안하더라고요. 혼전 계약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부부가 서로 건강은 각자 챙기고 보험이 없는 병으로 아프면 상대방에게 병원비 지원이나 간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어요. 노후 준비가 부족해지면 이혼도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냉정한 계약 관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지켜주고 위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예은가 제안한 그 계약서 속 내용은 너무나 차가웠고 온기란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것이었습니다. 성재야, 이런 계약서가 있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결혼은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지 이런 조건을 거는 관계라면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니?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오래도록 침묵했고 결국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프면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말대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서로의 이득을 나누고 계산할 거라면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은가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성격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내 말이 맞다. 결혼은 성실하게 돈을 모으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니. 반반씩 나누고 야무지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한 가족이 된다는 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아플 때도 곁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 만약 예은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는 거라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말을 들은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성재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며 예은와 갈등을 겪게 된 것이 몹시 미안했습니다. 남편도 병실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괴로워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짐을 지우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결혼했을 텐데. 남편은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과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함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들은 결국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안해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건 제 선택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예은랑 그대로 결혼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번 일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예은아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은은 파혼을 요구한 아들에게 화를 내며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와 전세 계약 취소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간 예은의 성격을 봤을 때 얼마나 냉정하게 요구했을지 안 봐도 뻔했죠. 아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파혼을 선택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아빠도 다 받아들일게. 결혼은 내 인생을 거는 일이니 무엇보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들을 위로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성재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각자 알아서 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이익만 따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삶의 진정한 기쁨과 따뜻함이 있을까요? 가족이란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돕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